우리는 종종 결핍을 부정적으로 이해한다. 부족한 것,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결핍은 불행의 동의어처럼 여겨지고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할 결손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결핍을 채움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혹은 그 결핍이 우리 삶의 조건이자 가능성일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결핍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바라보아야 한다. 단일한 결핍은 없다. 결핍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크게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보려 한다. 생리적 결핍, 심리적 결핍, 사회적 결핍, 존재론적 결핍이다. 첫째, 생리적 결핍은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족 상태다. 공복, 갈증, 수면 부족, 통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결핍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이며 충족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로 설명하며 가장 밑바닥에 이 생리적 욕구를 놓았다. 이 결핍은 본능적이며 가장 명확하게 욕구로 전환된다. 둘째, 심리적 결핍은 애착, 관심, 사랑, 보호, 안전감과 같은 정서적 요소의 결여다. 이 결핍은 유년기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격과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세상을 불신하게 된다. 이 결핍은 단순한 감정 부족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구성한다. 셋째, 사회적 결핍은 공동체에서의 소속, 관계, 인정, 지위와 관련된다. 이는 비교와 규범, 평가 속에서 발생하는 결핍이다. 누군가는 SNS 속 친구들의 삶을 보며 나는 왜 저만큼 못 살까라는 감정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같은 회사 동료의 승진 소식에 우울함을 느낀다. 이 결핍은 타인의 삶과 나를 대조할 때 생긴다. 스스로 충분하다 느껴도 비교의 구조 안에서는 끊임없이 부족해진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결핍이 있다. 이는 앞선 세 가지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깊은 차원에 있다. 이 결핍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채워지지 않는가?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천천히 스며나오는 빈자리다. 철학자 라캉은 이를 실제의 결핍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모두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태어난 존재이며 그 무언가를 감싸 안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한다. 존재 자체가 결핍을 품고 있다는 이 통찰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이러한 결핍은 단지 결손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원천이다. 우리가 질문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도달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결핍은 인간의 운동성을 낳는다. 채워진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다. 빈자리가 있기에 우리는 나아가고 탐색하고 관계 맺는다. 결핍은 에너지다. 고대 철학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사랑의 신 에로스를 풍요와 결핍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 설명한다. 에로스는 결핍을 안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충동을 가진다. 즉, 사랑은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욕망이다.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워하면서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갈망한다. 이 불완전함은 결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다. 현대 뇌과학은 결핍을 감지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내장돼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도파민 회로는 결핍을 감지하고 그 결핍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반응한다. 도파민은 보상이 주어졌을 때보다 보상이 예측될 때 더 많이 분비된다. 이는 우리의 뇌가 결핍을 채우기보다는 결핍을 기대 상태로 유지하며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결핍이 해소된 상태보다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 더 오래 머문다. 이처럼 결핍은 단순히 외부 조건의 부족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일부이며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결핍을 마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취급한다. 결핍은 약함이고 실패이고 부족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감추고 감추기 위해 과시하고 과시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욕망한다. 결국 이 과정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낸다. 결핍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어 나타난다. 욕망, 중독, 질투, 분노, 자기혐오, 자기도취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해소되지 않은 결핍이 있다. 따라서 결핍은 먼저 드러나야 한다. 말해지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결핍은 없다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그리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나를 상상할 수 있다. 결핍은 파괴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우리가 결핍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핍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조율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결핍은 삶의 결점이 아니라 삶의 질서다. 결핍은 삶을 이끄는 빈자리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것이 결핍의 본질이자 존재의 방식이다. 결핍은 언제 욕망이 되는가? 우리는 결핍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채우고자 한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는다. 이 단순한 논리는 욕망을 결핍의 당연한 반응으로 만든다. 그러나 모든 결핍이 욕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결핍은 욕망이 되지 못한 채 감정으로만 남고 어떤 결핍은 말조차 되지 못한 채 무의식의 그늘에 머무른다. 욕망은 결핍의 유일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 반응 중 하나일 뿐이다. 라캉은 말한다.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이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는 의미를 넘는다. 라캉의 욕망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직접 말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진다. 인간은 언어 속에 들어오면서 타자의 언어와 구조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아는 결핍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욕망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과 언어를 거쳐 구성된 것이다. 나의 결핍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도록 훈련된다. 그래서 우리는 갖고 싶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SNS를 스크롤하며 누군가의 여행 사진이나 명품 구입 인증샷을 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저걸 원해라고 느낀다. 그러나 그 욕망은 그 물건에 대한 절실함보다는 그걸 가진 사람이 느낄 법한 존재의 느낌에 대한 동경이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진 존재의 위치를 욕망한다. 결국 욕망은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사회적 이미지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모든 결핍이 욕망으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결핍은 욕망으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감정이 된다. 슬픔, 무력감, 분노, 우울. 이 감정들은 결핍에서 비롯되었지만 어떤 대상으로 향하지 못한다. 욕망은 결핍이 어떤 대상을 향할 때 생기지만 감정은 그 방향성을 갖지 못한 결핍의 자녀다. 욕망은 방향이 있지만 감정은 무게만 남는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고 어떤 결핍은 욕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를 의지로 규정하며 삶 전체를 결핍과 고통의 반복이라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욕망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시도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새로운 결핍을 낳는다. 만족은 순간이고 결핍은 구조다. 그는 말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권태다. 이것은 욕망이 결핍을 해결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욕망은 결핍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욕망은 결핍을 계속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불교에서는 가래라는 개념으로 이 구조를 설명한다. 가래는 목마름처럼 갈망하는 욕망이다. 이 가래는 고통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그 갈망은 늘 현실보다 크고 충족될 수 없는 이상을 향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욕망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즉, 욕망은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다.
결핍은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확인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욕망이 억압될 경우 그것이 증상이나 신경증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결핍이 욕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핍의 감정적 다양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애도의 감정, 깊은 상실감, 존재의 무의미함 같은 결핍은 특정 대상을 욕망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남고 때로는 예술로 표현되거나 침묵 속에 머무른다. 이처럼 욕망으로 번역되지 않는 결핍도 분명히 존재한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구조는 이해될 수 있다. 도파민 시스템은 결핍을 채우는 쾌감보다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더 반응한다. 그러나 이 도파민 시스템은 욕망으로 연결되지만 정서 시스템은 또 다른 회로를 따른다. 오피오이드 시스템은 충만함, 안정감, 애착과 관련된다. 어떤 결핍은 도파민적 욕망으로 향하지만 어떤 결핍은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통해 머무는 감정으로 작동한다. 전자는 움직이고 후자는 머문다. 욕망은 추구하고 감정은 체류한다. 이 둘은 결핍의 두 가지 방식이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결핍을 욕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결핍은 욕망으로 번역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은 채 몸에 남고 감정으로 스며든다. 그러므로 욕망은 결핍의 해결이 아니라 결핍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핍을 채우는 대신 결핍을 해석하고 그 결핍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그것이 욕망인지 감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해보자.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결핍은 어떤 종류인가? 그것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것은 욕망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아직 말로 되지 않은 어떤 정적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핍을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정서적 지도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욕망은 그 지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고 감정은 그 지도의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 어떤 결핍은 나를 길 위에 두고 어떤 결핍은 나를 자리잡게 만든다. 결핍은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결핍은 삶의 배경이고 욕망은 그 위에 그려진 선이다. 그리고 어떤 선은 다시 지워지고 어떤 선은 말이 되지 않은 채 남는다. 그러니 결핍을 이해한다는 것은 욕망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욕망이 되지 못한 감정들까지 이해하는 것이다. 욕망은 중요하다. 그러나 욕망으로 환원되지 않는 결핍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내면을 구성하는 결핍의 얼굴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에게 없었던 것들,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들, 놓쳤던 순간들과의 거리에서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결핍은 나를 구성하는 그림자의 언어다. 내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말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는 내가 어떤 결핍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모두 결핍의 계보를 갖고 있다. 누군가는 어릴 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누군가는 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또 누군가는 사랑을 조건으로 배웠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교 속에서만 자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각자의 결핍을 형성하고 그 결핍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어떤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떤 관계를 반복하는지를 결정짓는다. 나는 내 결핍의 형식대로 사랑하고 상처받고 증명하고 살아간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이 결핍된 타자의 욕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아 형성이 결핍을 경유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유아는 거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형상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자기가 아니다. 타인의 시선과 언어, 즉 엄마의 말과 반응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며 이 과정은 자신이 항상 무언가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을 수반한다. 자아는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향해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시작된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라는 질문과 겹친다. 우리의 자아는 결핍을 중심으로 서사화된다. 어린 시절 부모의 무관심이 만든 사랑받고 싶은 결핍, 형제와의 경쟁이 남긴 인정 욕구,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실패의 기억이 만든 무력감. 이 모든 결핍은 우리의 감정 구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자아라는 이야기가 쌓인다. 예컨대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딸이 자신에게 점점 말을 아끼는 걸 보며 서운함을 느낀다. 그는 깨닫는다. 나는 딸에게 존경받고 싶었구나. 그 욕망은 단순히 가족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점점 타인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자신을 보며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질문은 곧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결핍을 드러낸다. 또 다른 예로 자녀와 소통이 끊긴 엄마는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해 줄까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나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것으로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한다. 이 또한 결핍이다. 존재의 증거를 타인의 응답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눈을 통해 자기를 재확인한다. 결핍은 이처럼 자아의 중심에서 작동한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 결핍이나 일시적 부족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서사를 결정짓는 요소다. 그리고 이 서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결핍은 현재의 행동으로 되풀이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결핍을 재현하는 관계 속에 들어간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공허를 견디기 위해 성취를 쌓는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종종 더 큰 공허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결핍은 외부의 어떤 대상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이를 되풀이 강박이라 불렀다.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결핍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 한다. 그러나 이 반복은 종종 치유가 아닌 고착으로 이어진다. 같은 상처, 같은 실패, 같은 방식의 인간관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반복 속에서 어떤 결핍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아의 회복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분노를 느끼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낳은 서사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서사의 핵심에는 언제나 결핍이 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증거이며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표시다.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랑, 성취, 인정은 과연 나의 현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결핍을 보상받기 위한 반복인가? 이 질문은 자아의 방향을 바꾼다. 결핍을 통해 만들어진 나, 그 결핍을 마주하는 나, 그리고 그 결핍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나.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과제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다. 자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결핍은 그 해석의 키워드다. 나는 어떤 결핍을 통해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그 결핍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서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서사 속에서 결핍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한편의 서두가 된다. 개인은 스스로의 결핍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결핍은 온전히 개인의 것이기만 할까? 현대 사회에서 결핍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결핍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조장되고 자극되고 생산된다. 사회는 결핍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결핍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욕망을 만들고 욕망은 소비를 낳고 소비는 경제를 굴린다. 결핍은 이제 사회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자본주의는 부족함을 전제로 작동한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더 예뻐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며, 더 부유해야 하고, 더 젊어야 한다. 이 더라는 단어는 언제나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만족은 체념이 되고, 욕망은 미덕이 된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이미지, 경험을 제공한다. 그렇게 결핍은 사회적으로 연출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불렀다. 고정된 정체성, 안정된 가치, 지속 가능한 관계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바뀐다. 이 유동성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오늘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사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결핍은 개인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된 것이다. 에바 일루즈는 사랑은 왜 아픈가에서 감정마저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거래된다고 지적했다. 감정은 더 이상 내면의 진실이 아니라 외부의 기호이자 소비의 수단이 된다. 우리는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을 꾸미고 연애 경험마저 비교되고 평점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감정을 욕망하게 만들고 그 욕망을 판매한다. 사랑받고 싶은 결핍은 연애 콘텐츠로,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자기개발 산업으로 유입된다. 감정의 결핍조차 상품화된다. 소셜미디어는 이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적인 장이다.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연출한다. 음식 사진, 여행 사진, 몸매 사진, 책을 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게시한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는 수많은 타인의 삶이 함께 흐른다. 그들의 외모, 생활 수준, 감정 표현, 관계 방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준이 된다. 우리는 그 기준에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그 비교 속에서 결핍을 느낀다. 거울 신경계는 인간이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뇌의 구조다.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누군가가 슬퍼 보이면 나도 침잠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신경계는 단지 감정뿐 아니라 욕망에도 작용한다.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SNS는 이 욕망의 모방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조차 타인의 욕망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면서 내 욕망으로 착각하게 된다. 결핍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결핍은 더 이상 단지 결손이나 부족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이자 산업이 작동하기 위한 연료다. 이 결핍은 진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작된 비교와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진다. 결핍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것이 현실의 문제라기보다 느낌의 문제라는 데 있다. 나는 실제로 부족하지 않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결핍은 작동한다. 현대인의 많은 피로는 바로 이 만들어진 결핍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어도 불안하다.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앞서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대로는 모자란 것 같다. 그리고 이 감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만든다. 결핍은 이제 소비를 부르는 기제가 아니라 자아를 침식시키는 구조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결핍이 내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그 브랜드 가방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야만 의미 있는가? 나의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결핍을 해체하는 첫걸음이다. 결핍은 없앨 수 없다. 하지만 그 결핍이 조작된 것인지 스스로의 삶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사회는 끊임없이 결핍을 만든다. 그러나 그 결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결핍은 때로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한가? 무엇이 나를 허기지게 하는가를 묻는 순간 우리는 사회가 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핍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핍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나는 결핍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와 과시에 길들여진 결핍에서 벗어나 더 단단하고 진실한 결핍과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의 소비자가 아니라
결핍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결핍을 사회의 언어가 아닌 나의 언어로 다시 쓰는 일일 것이다. 결핍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한 형태이자 삶의 구조적 조건이다. 우리는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결핍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 결핍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가능할까? 여기서 결핍을 억제하거나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철학적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니체는 욕망과 결핍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고통과 결핍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원천이라고 보았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결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느냐였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상처에서 꽃을 피워라. 결핍은 자신을 구성하는 재료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형하는 자가 진정한 주체다. 스피노자 또한 욕망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욕망을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 보았고 그 욕망을 기쁨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재조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핍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는 고전적 윤리에서 벗어나 결핍과의 관계를 다시 맺자는 제안이다. 현대 심리학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결핍은 억제하면 우울이 되고 방임하면 중독이 된다. 가장 건강한 상태는 결핍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감정과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결핍을 인식하고도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결핍의 노예가 아니라 결핍의 동반자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러한 태도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앞서 도파민 시스템이 기대와 추구에 민감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진정한 충만감은 오피오이드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애착, 안정감, 감정적 연결 속에서 작동한다. 즉, 결핍을 채우는 것은 더 많은 자극이나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정서적 연결과 자각이다. 결핍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든다. 이를 삶의 방식으로 옮긴다면 우리는 결핍을 마주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이 결핍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나는 이 결핍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결핍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나는 이 결핍을 새로운 의미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결핍을 억제하려는 태도에서 결핍과 대화하려는 태도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결핍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정서적 구멍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핍을 통해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묻기 시작하면 결핍은 자기인식의 거울이 된다. 인정받고 싶은 결핍은 끝없는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결핍이 나는 왜 나의 가치를 남이 정해주는 것으로 두는가를 묻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 된다. 결핍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사유를 낳는다. 사유는 다시 나를 더 단단한 나로 만들어간다. 결핍은 결코 부정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구성하는 그림자이며 때로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우리는 결핍 없이 꿈꾸지 못하며 결핍 없이 타인과 관계 맺지 못한다. 결핍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가능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핍을 견디는 존재에서 결핍과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 억제도 방임도 아닌 관찰과 수용, 그리고 재구성. 그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의 윤리가 아닐까. 결국 결핍은 질문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묻는다. 그 부족함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결핍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